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또 핫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익소각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컨설팅하고 문의 들어오고 사례를 접하는 케이스의 비중으로 봤었을 때 거의 한 90% 정도는 이익소각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자, 잘 활용하면은 금덩이, 잘못 활용하면 독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만큼 굉장히 핫하고 뭔가 베네핏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는 게 병이라고 너무 많이 알아서 이제 피곤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익소각에 대해서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부인 사례 한 두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2020년 9월 15일 날 나왔던 부분에 해당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한 이후 즉시라는 말이 키포인트죠. 즉시 이익 소각을 하여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활용한 행위를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서 인정하지 않는다. 기각을 이제 했던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한테 한번 갔다가 다시 배우자가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서 남편한테 다시 주는 거죠. 다시 줘서 너 가지금 없애는데 이 금액을 활용해 이렇게 해서 줬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국세청이 봤을 때 야, 해도 너무하네 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례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케이스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차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을 하는데요. 2020년 5월 6일자로 나온 부분인 건데 관련 법령을 보면 밑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양도소득 필요경비의 계산,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의 특례, 국세기본법 14조 실질과세. 이 부분이 이제 국세청이 최근에 가장 재밌어하는 부분인 건데요. 사실 실질과세를 가지고 접근을 해버리면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올 회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저 내용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는 국세청의 의지 자체가 진짜 끝까지 한번 가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죠.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아채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나와 있는 심판례나 판례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현재도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거고요. 앞으로 막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예규들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다루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 보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를 몇 가지를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익 소각을 함에 있어서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절차에 하자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잘해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보면은 가지급금이 없는 회사가 좀 이익 소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가 이런 거를 많이 해요. 이 가지급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별로 없으니까 이익 소각을 해서 끄면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니까 이익 소각을 하는 회사들을 봤었을 때는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들이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인 거고, 꼭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또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배우자가 항상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배우자가 받은 이익 소각의 대금이 증여자에게 다시 거꾸로 오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당장은 안 옮겨도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옮기는 것까지도 추적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2년 지나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이익 소각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네. 자,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써봐야 되겠다. 근데 3년 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년 2개월에 이동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이 부분도 있었고요. 4번이 이제 제일 최근에 좀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배우자 증여와 이익 소각의 행위가 부인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충분한 사유라는 거는 객관적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냐면은 국세청의 생각이 저러하면 저러한 거예요. A가 됐던 B가 됐던 C가 됐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 실질과세 원칙에 비춰서 최대한 배우자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뭔가가 잘못된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죠.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깊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익 소각과 실질 과세의 원칙을 이제 보게 되면은 국세청에서 이익 소각에 대해서 실질과세 원칙을 들고 오게 된 배경이나 사실관계를 좀 살펴보자고요. 배우자 증여를 하고 나서 곧바로 이익 소각을 진행하게 되면 과연 잘하는 행동일까요? 잘못하는 행동일까요?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라고 보면은 배우자 증여 이후에 바로 소각을 해야지만 취득가액하고 행사가액하고 거의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거의 없어요. 1호부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세금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이익 소각을 진행한 회사는 길게 텀을 가지고 이익 소각을 한 회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는 해당 법인의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배당을 받은 적도 없고 내가 배당을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이사가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회사의 상황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주주로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증여의 목적이 이익 소각 말고는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배우자한테 증여 10원어치 한 장도 준 적이 없는 사람이 이상하게 이익 소각을 하기 위해서 증여를 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의 목적이 이익 소각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는 부분인 거죠. 자, 빨간색의 글씨를 보게 되면은 절차에 하자도 없고 가지급금을 상환하지도 않았고 그렇지만은 이익 소각에 따른 의제 배당 과세 시에는 주식가액의 취득가액을 이 금액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는 부분인 건데 그것도 다음 페이지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 소각의 소명은 적어도 2년에서 3년 후에 나옵니다. 이제 인터벌이 굉장히 짧아져서 1년 후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국세청의 시스템으로 보게 되면은 적어도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는 후에 나온다라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는데 모든 분들이 결과가 중요해요. 자, 얼마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세금 얼마 내는 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과정은 뭐냐면은 이게 나중에 2년 후에 소명이 나왔을 경우에 당신은 어떤 식으로 소명을 할 것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게 맞는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이거는 동문서답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김호흡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가정없이 결과만 도출하는 솔루션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은 거의 한두 달 내에 이익 소각을 모두 다 끝내버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은 거의 안 나오겠죠. 설사 세금을 꽤나 많이 냈다 하더라도 긴 호흡으로 진행하지 않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의심이 어떤 의심이냐면은 2, 3년 후에 문제가 되었을 때 왜 나는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익 소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그냥 감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과세 당국에다가 이 부분이 설득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익 소각 당사자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자, 귀속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항상 이 소각의 대금이 언젠가 긴 호흡을 가지고 설사 오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귀속자가 한번 정해지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똑같은 얘기지만은 결과만 중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금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안 내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세금 좀 내면 되지. 그것도 올바른 솔루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좀 냈다 안 냈다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가 되는 거지 객관적으로 A에 해당하면 안전하고 B에 해당하면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세금의 수준은 결국에는 2, 3년 후에 이루어지는 조사나 소명에서 누군가가 오는데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적당한 합리적인 세금의 수준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조사와 소명에서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솔루션 설계한 세무사하고 조사를 대응하는 세무사가 일치하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2, 3년 전에 수술을 한 부분에 대해서 2, 3년 후에
동일한 의사가 보게 되면 내가 그때 수술했을 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수술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2, 3년 후에도 어떤 소명이 나오더라도 내 그 수술은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한 거지 라고 소명이 가능한 부분인 거지. 이런 대화가 가능하겠죠. 만약에 설계자와 소명자가 다르게 되면 이런 거죠. 뭐 저라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당초에 했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남 얘기하듯이 얘기할 수밖에 없다. 안전하냐 위험하냐 이렇게 이분법적인 질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면은 나중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터치가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호흡을 분명히 길게 하면 좋은 건데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4번에 있는 부분에 해당을 하죠. 솔루션의 설계자와 조사 소명자가 일치하는 게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한테 공감이나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게 되고요. 보통 제 생각으로는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익 소각에 대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가서 또 다른 영상을 또 제작을 해서 여러분한테 실시간으로 빠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